아이고, 저 아이 얼굴 좀 봐. 아직 젖비린내도 안 가셨는데. 홀레라니. 눈 내리는 겨울밤, 10살 꼬마 신랑과 18 신부의 기막힌 혼례에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방문이 닫히던 그 순간 철부지라던 꼬마가 신부의 손을 잡고 목숨을 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말 하나가 이 집안의 운명을 뒤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얕보면 어찌 되는지,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뼛속까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때는 조선 후기, 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눈이 기와 위에 소복이 쌓이고 마당은 마치 흰 종이를 깔아놓은 듯 고요했지요. 그날 한 집안의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혼례가 보통 혼례가 아니었습니다. 신랑의 나이가 10살이었거든요. 예, 여러분이 지금 귀를 의심하신 것처럼 10살 아직 코끝에 콧물 마르지 않은 꼬마아이였습니다. 비단 옷은 몸에 맞지 않아 질질 끌렸고 사모는 눈을 가릴 만큼 커서 자꾸만 고개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례청 밖에서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에이구, 저 집안도 이제 끝이구먼. 애를 가장으로 세우다니 망조가 따로 없네. 눈 오는 날 저런 혼사를 치르다니 애군이야 애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눈송이처럼 아이의 등 뒤에 내려앉았지요. 여러분, 그 말들이 틀린 것이었을까요? 아이의 아버지는 그의 봄에 쓰러졌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신망있던 중소지주 한재수라는 분이었지요. 소작인에게 이자를 덜 받고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리에 눕자 집안 형편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약재를 구하고 의원을 부르고 국까지 하는 동안 재산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 첫눈이 내리던 날 새벽에 그분은 끝내 눈을 감으셨지요. 아이에게 남은 것은 기울어진 집안 하나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도윤아, 논밭은 사고 팔아도 사람의 믿음은 잃으면 다시 사오지 못한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한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문중 어른들이 모였을 때 결정은 간단했습니다. 도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숙부 한치원이 집안 살림을 대리 관리한다. 그리고 곧이어 명맥을 잇기 위해 조기 혼례를 올린다는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살 꼬마 신랑의 혼례가 치러진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혼례 행렬을 걷다가 아이가 문득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색시야. 사람들 웅성거림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요. 이 집엔 말이야 밤마다 종이 하나 더 울려. 여러분,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서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른들은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애가 무슨 말을 안다고. 혼례 긴장해서 헛소리하는 거지.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말을 웃지 않고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신부 윤서연이었지요. 18살, 아직 얼굴에 애땜이 남아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지나치게 조용한 처자였습니다. 몰락한 향반 집안의 딸로 병든 부모를 위해 기꺼이 이 집안으로 시집온 여인이었지요. 서연은 도윤을 내려다보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을 뿐이지요. 마치 그 말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 본능처럼 느낀 사람처럼 말입니다. 혼례가 끝나고 북과 징소리가 잦아들자
신방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이 집안의 운명도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도윤이 돌아서서 마당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처마 끝, 창고 방향, 사랑채 문틈, 그리고 저 어둠 속에 선 한 남자의 실루엣. 숙부한 치원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마당에서 혼자 서서 사랑채 쪽을 보고 있는 사람. 모두가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그 사람만 입가의 웃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신방 안에는 붉은 촛불이 2개 켜져 있었습니다. 촛농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방 안은 고요했지요. 도윤은 가만히 앉아있질 못했습니다. 다리를 흔들고 사모를 벗었다 썼다 하며 아이답게 보챘습니다. 색시 나자 만화. 이 옷 답답해. 배도 고파. 서연은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 아이가 오늘부터 내 남편이구나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했지만 말입니다. 몰락한 집안에서 시집을 왔으니 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았고 어린 신랑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긴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을 뚫고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으니 서연은 오히려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요. 배가 고프면 내일 아침에 드세요. 오늘 밤은 그냥 주무시는 겁니다. 신랑도 신부도 도윤이 풍덩 이불 위에 드러누우며 말했습니다. 색시는 잔소리 많네. 그 말에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서 서연이 처음으로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티다 서연은 잠깐, 아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 바람 소리, 촛불이 작게 흔들리는 소리,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 하나, 연기였습니다. 서연은 흠칫 놀라 눈을 떴습니다. 촛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연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퍼지고 있었지요. 모간이 텁텁했습니다. 눈이 약간 따가웠습니다. 서방님, 서연이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작은 손 하나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조금도 졸린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너무 또렷해서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였지요. 도윤이 숨을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쉬섹시, 지금 숨 크게 쉬면 안 돼. 여러분, 10살 아이가 할 말입니까? 이게... 아이는 잠든 척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눈을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이는 이 방 안의 냄새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서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방 안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아궁이에서 연기가 거꾸로 올라와 장작이 젖었어. 서연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방 아궁이에 누군가 일부러 젖은 장작을 밀어넣은 흔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눈 오는 날 환기 구멍이 막히기 쉬운 밤에 이대로 가만히 있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연기는 점점 차올랐고 아이와 여인은 조용히 잠든 것처럼 죽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지요. 에구, 장작이 젖어서 연기가 찼나 보다. 안타깝게 됐네. 신혼 첫날 밤에.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처럼 보이면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요강을 걷어차며 있는 힘껏 울부짖었습니다.
으앙, 싫어, 답답해. 그 울음소리는 아이 울음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곧이어 문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련님 울음소리다.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빠져나가자 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아궁이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구, 장작이 젖었네. 연기가 거꾸로 올라온 모양입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 말이 맞습니다. 아궁이 불길이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아니라 어른의 말로 정리한 것이지요. 그날 밤은 그렇게 사고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10살 아이가 먼저 알아차렸다는 사실을요. 혼이 난 첫날 밤부터 이 집에서 가장 정신이 깨어있던 사람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도윤과 서연 단 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요. 서연은 안채 살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쌀독 뚜껑을 열고 장작 더미를 정리하고 부엌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의 눈금이 조금씩 내려가는데 밥상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굽는 사람도 없고 손님이 잦은 것도 아닌데 곡식은 분명 줄어들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하인의 얼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 보던 사람은 어디 갔지? 장날이 지나면 집안 물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녹그릇 하나, 작은 상자 하나, 낡은 종 하나.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숙부 한치원. 겉모습은 점잖기 그지없었습니다. 말은 늘 공손했고 웃음은 인심 좋은 친척 그 자체였지요. 아이고, 애가 가장이니 내가 좀 챙겨야지. 장부는 내가 보는 게 맞겠네. 그 말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집안 어른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화를 보았습니다. 쌀자루의 위치, 마루 밑 그림자, 처음 보는 하인의 발걸음. 어느 날 도윤이 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색시, 쌀자루가 어제랑 달라. 여러분, 어른들이라면 그냥 넘길 말이지요.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조금 더 보자. 그날부터 이 집안의 싸움은 칼도 소리도 없이 조용히 깊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훔칠 때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티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속도를 늦추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한 번에 크게 훔치면 들키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져가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착각했나? 원래 이만큼이었나? 내 정신이 흐려졌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도둑은 문을 부수는 도둑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을 훔치는 도둑이라 하였지요. 그리고 그 집안에 그 도둑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숙부 한치원. 그날도 서연은 부엌에서 장작을 나르고 쌀독을 닦고 안채를 오가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밖은 눈이 쌓이고 안은 사람의 기척이 쌓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집의 꼬마 신랑 도윤은 어른들이 하는 일을 말없이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살 아이가요. 어른들은 아이를 그저 철없는 것으로 여기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그게 그들의 패착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느 날부터 종이를 구겨서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건 무엇입니까? 종이는 왜 숨기십니까? 도윤이 씩 웃더니 장난스러운 얼굴로 말했지요. 나 그림 그릴 거야. 색시, 내가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이때만 해도 서연은 그저 어린아이의 놀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놀이가 어른들의 눈을 찢어놓는 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윤은 종이에 삐뚤빼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쌀자루 하나, 녹그릇 하나, 열쇠 하나, 말 한 마리, 작은 종 하나, 그리고 종 옆에는 반달 모양도 그렸고 장날 표시처럼 동그라미도 그렸습니다. 서연은 웃으면서 말했지요. 서방님, 이건 말이 아니라 개 같군요. 이 쌀자루는 배 같고요. 도윤은 삐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냐, 말이야. 말은 말이고 쌀자루는 쌀자루야. 서연이 그림 옆에 쓰인 글씨를 보았습니다. 날짜였습니다. 10살 아이 손으로 삐뚤삐뚤 쓰인 날짜. 쌀자루 그림 옆에는 처음 이 집에 온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다음 줄에는 며칠 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쌀자루였는데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보다 납작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서방님, 이거 줄어든 걸 그린 건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어지면 그려두면 잊어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말입니다. 기억은 흐려집니다. 말은 묵살됩니다. 어른들의 편견은 단단합니다. 그러나 그림은 남습니다. 날짜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 됩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매일 그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더 쌓이는 날도 서당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곳간 문이 열렸던 흔적, 마름이 다녀간 발자국,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 모든 것을 눈 안에 담고 방으로 들어와서는 종이 위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그림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순서였습니다. 쌀이 줄면 그 다음엔 반드시 녹그릇이 달라졌고 그 다음엔 열쇠가 옮겨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해진 순서대로 이 집안의 것들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티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도윤은 그 순서를 그림 위에 화살표로 연결했습니다. 쌀, 녹그릇, 열쇠, 말, 종이, 그리고 그 종이 뭉치를 이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누군가 보면 아이 장난으로 보일 만한 곳에 서연은 그것을 몰래 더 안전한 곳에 옮겼습니다. 바느질 상자 및 낡은 이불 안쪽, 쌀독 뚜껑 안쪽에 조심스레 숨겨두었지요. 그러면서 서연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걸 언제 쓰실 겁니까? 도윤이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보여야지. 아직 다 안 보였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서방님이 볼 동안은.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약속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윤이 보면 서연이 지킨다. 도윤이 판단하면 서연이 막아준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가 집안 하나를 지켜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 서연이 곳간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쌀자루가 하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벽에 붙어있던 자루였지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으나
바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집안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건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냥 조용히 쌀독 뚜껑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색시, 이거 봐. 그 종이에는 쌀자루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동그라미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없어진 거야. 내가 봤어. 서연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살 아이가 없어진 물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순간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방님, 누가 가져갔는지 봤습니까?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도윤은 입술을 오물거리더니 어린애처럼 툭 던졌습니다. 난 못 봤어. 근데 발소리는 들었어. 발소리? 응. 종이 하나 더 울리는 소리. 여러분, 여기서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홀레날 도윤이 했던 말. 이 집엔 밤마다 종이 하나 더 울려. 처음엔 헛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곧 밤마다 누군가가 움직인다는 신호였던 것이지요. 서연은 그날 밤부터 도윤이 그린 그림들을 조용히 더 단단히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아이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웃음 뒤에서 그 아이는 집안의 진실을 하나씩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수법은 늘 같습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걸 말하는 입을 망가뜨리려 하지요. 그 집안에서 그 망가뜨릴 입은 10살 아이 도윤의 입이었습니다. 숙부한 치원은 어찌 그리 얄미웠는지요. 겉으로는 늘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 도련님은 참 귀여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웃음은 사람의 속을 무너뜨리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안 어른들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안채 마루에 어른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숙부 한치원이 주판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곡식이 좀 줄었지만 가문 유지에 드는 비용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조카가 어려서 제가 대신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 말에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마루 끝에서 콩콩 뛰어오르더니 엉뚱하게 말했습니다. 숙부, 쌀자루가 어제랑 달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마루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숙부는 잠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웃으며 어른들 앞에서 도윤을 더 작게 만들었지요. 에구, 우리 조카. 연기 마셔서 머리가 상했나 보네. 첫날 밤에 연기 좀 맞더니만 헛것이 보이나? 그리고는 일부러 어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봐라, 이 집안 상속자가 이 모양이다. 내가 아니면 이 집안 누가 챙기겠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아이를 살려준 것도 아이였는데 그 위기를 이용해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서연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으나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왜냐, 도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지요. 도윤이 갑자기 입을 삐죽 내밀고 아이처럼 칭얼거렸습니다. 맞아. 나 바보야. 그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콩을 집어 입에 넣는 흉내를 냈습니다. 콩이 맛있다. 쌀자루가 나한테 말을 걸어 어른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허허, 정말 애구먼. 저래서야. 숙부는 그 웃음 속에서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란 게 말입니다. 사람을 짓밟을수록
더 밝아지는 웃음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서연은 도윤을 꼭 끌어안고 작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십니까? 도윤은 잠깐 침묵하다가 이불 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야 더 많이 가져가.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부는 내가 바보면 안심해. 안심하면 더 빨리 움직여. 그러면 난 더 많이 볼 수 있어. 여러분, 이게 10살 아이의 판단입니다. 바보인 척이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서연은 도윤이 단지 똑똑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아는 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울컥했지요. 10살짜리가 살기 위해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어야 한다니. 서연의 눈물은 뜨겁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이 아이로 남아야 한다면 제가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감정이 터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진실을 보기 위해 바보가 되고 한 사람은 그 바보를 지키기 위해 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숙부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 집안 어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숙부 한치원이 더 대놓고 칼날을 들이댔지요. 서연을 불러 세우고 말했습니다. 새색시 이 집안이 어지러운 건 다 내 탓일지도 모르겠다. 혼례 들어온 뒤로 물건이 더 사라진다 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 하나를 몰아세우는 건 이렇게 시작됩니다. 혹시라는 말을 확신처럼 만들고 소문을 진실처럼 만드는 것이지요. 어른들 중 누군가가 서연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새색시가 살림을 맡으니 그런가? 아니면 저 집안 물건에 손을 댄 건가?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요. 억울했습니다. 서럽고 억울해서 목이 막혔습니다. 시집을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부모 병환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왔는데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날마다 살림을 했는데 그런데 도둑 취급을 받다니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마루 끝에서 또각또각 걸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도 없고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답게 천진한 표정으로 종이 뭉치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정적이란 마치 눈송이가 공중에서 멈춘 듯한 그런 정적이었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쌀자루 그림, 열쇠 그림, 녹그릇 그림, 장식 비녀 그림, 작은 상자 그림. 수십 장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었고 줄어드는 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집에서 사라진 거야. 어른들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숙부는 비웃는 웃음을 바로 뿌렸지요. 허허, 애가 종이 장난을 제법 했네. 저게 무슨 증거가 되느냐? 어른들도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림이 무슨 아이 장난이지.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숙부가 도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며 조용히 말했지요. 조카야, 그림 그리는 건 좋다만 이 집안일은 어른들이 하는 거다. 그 말투가 얼마나 점잖았는지.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는 입 닥치고 있어라. 너 같은 건 아무 힘도 없다. 도윤은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은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그 작은 입술이
얼마나 서럽게 떨렸겠습니까? 그날 도윤은 졌습니다. 최초의 패배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도윤을 끌어안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게 물었습니다. 색시 나 헛소리 한 거야?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아직 믿지 않는 것 뿐이지요. 도윤은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럼 믿게 만들 거야. 여러분, 이 대사가 그 아이의 각오였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10살짜리가 각오를 다져야 하는 세상이라니. 그러나 바로 그 각오가 다음 장에서 숙부의 목을 조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얕보면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기 발밑을 보지 않게 됩니다. 숙부 한치원도 그랬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날 어른들 앞에서 아이의 그림을 장난으로 만들어버린 뒤 숙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아이의 입은 막혔다고, 새색 씨는 고개를 숙였다고, 이 집안은 이제 자기 손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숙부는 처음으로 조금 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도둑이 들키는 순간은 욕심이 커질 때입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으나 귀는 열려 있었지요. 기왓장 위로 눈 밟는 소리, 사각사각, 그리고 종이 하나 더 울리는 소리, 땡. 도윤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발걸음은 사랑채 쪽으로 향했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뒤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이 며칠 전과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도윤은 알아챘습니다. 전에는 곳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사랑채 안쪽,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도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루에 앉아 콩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숙부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조카, 오늘은 장날이다. 괜히 나돌아다니지 말거라. 그 말투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호하는 말 같았으나 실은 감시였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난 집에 있을게. 그리고 아주 아무렇지 않게 툭 던졌습니다. 숙부, 오늘은 종이 없어질 거야. 숙부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뭐? 도윤은 콩을 굴리며 아이답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쌀이었고, 그제는 녹그릇이었고, 오늘은 종이야.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숙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또 헛소리구나.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 심장이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날이 지나고 해가 기울 무렵 사랑채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종이 없다. 족보종이가 사라졌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족보지요. 재산이 줄어도 기와가 깨져도 족보만은 가문의 뿌리입니다. 숙부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상했다는 얼굴이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색시, 내일은 말이 없어질 거야.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방님, 그건 알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아이는 사건을 보는 단계가 아니라 사건을 이끄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예측,
그것이 도윤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말로 설명해도 안 들어주는 어른들에게, 증거를 내밀어도 비웃는 어른들에게 아이가 선택한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미래를 먼저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어른들이 직접 보게 만드는 것.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먼저 잃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숙부한 치원은 이제 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족보종이가 사라진 날 이후 숙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소리를 질렀지요. 누가 본 것 없느냐? 발소리라도 들은 자는 없느냐?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 중 몇은 이미 숙부가 시킨 일을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저 심부름이라 했습니다. 쌀자루 하나만 옮겨라. 이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내가 알 것 없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이제 족보까지 건드렸고 말까지 사라지고 집안 어른들이 수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자 하인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도윤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은 하인들에게 다가가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아저씨, 말은 왜 울어요? 하인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이 밤에 울면 도망가고 싶어서 그런 거래. 여러분, 이게 그냥 아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윤은 하인들의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안에 당신들도 있다는 것을. 그 눈빛을 본 하인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란 것이 그렇게 사람의 속을 파고드는 것이지요. 결국 한 하인이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저 그날 밤 사랑채 뒤뜰에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을 모으는 건 도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숙부는 큰 무리수를 둡니다. 관아에 달려가 허위로 고했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조카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 헛소리를 퍼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열한 수입니까? 도둑질을 하다가 아이를 미친놈으로 만들어 입을 봉하려 한 겁니다. 그러나 숙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자기 목에 밧줄을 거는 순간이라는 걸.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말한 대로 말이 사라졌고 그 다음 날엔 열쇠가 없어졌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아이 말이 이상하리만큼 맞는다. 도윤은 관아 마당에서 아이처럼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이 다음엔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또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이의 말이 아니라 기록이자 예측이었습니다. 그림 뭉치가 꺼내졌습니다. 날짜가 적힌 그림들, 줄어드는 수량의 변화, 사라지는 물건의 순서, 삐뚤빼뚤하지만 틀림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조사관이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걸 내가 혼자 다 그린 것이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없어지면 그려두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조사관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숙부를 보았습니다. 숙부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아이의 기록에 어른의 신뢰를 입혔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리되었습니다. 관아는 숙부의 방을 뒤졌고 뒤뜰의 장독대 밑에서 사라진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족보종이, 녹그릇, 열쇠, 말 매매 문서까지 하인들의 증언이 연결되었습니다. 숙부가 시켰습니다. 아이를 바보로 만들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숙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려도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본 것이 이 집의 진실이다.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이를 얕봤다. 그게 죄다. 곤장이 내려쳤습니다. 탁, 탁, 탁. 숙부의 비명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통쾌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론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은 숙부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이의 말을 흘려들은 어른들도, 아이가 본 것을 장난으로 치부한 어른들도 모두 그 비극에 한몫을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방화 미수, 가문 재산 횡령, 상속자 모해. 결과는 곤장후 유배. 숙부는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지요. 도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답게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숙부, 종은 이제 안 울릴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숙부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쾌하지 않습니까? 홀레날 첫마디로 던진 경고. 이 집엔 밤마다 종이 하나 더 울려 그것이 마지막 선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 종은 울리지 않는다. 처음과 끝이 아이의 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쌀독은 채워졌고 말은 마구간에 돌아왔으며 족보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인들도 바뀌었습니다. 무서움에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부엌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도윤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나 바보인 건 비밀이야.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집안에선 계속 아이로 계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저녁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나이로 얕보지 말라는 것, 순수함을 약함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가장 조용한 눈이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 한도윤이 가진 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도 배경도 어른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억이었습니다. 그저 관찰이었습니다. 그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합쳐졌을 때 아무리 교묘한 어른의 술수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은 아이를 얕봤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서연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배경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17 새색시가 이 집에서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믿은 것, 믿고 지켜주고 한마디로 보강해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었다면 도윤의 그림도, 도윤의 예언도, 도윤의 승리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혼자서 서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세상 앞에 설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꼬마 신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아이도 무시당했습니다.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한 번 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본 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의 손에 들어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